러시아에서 또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고용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던 인물이자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을 배반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 남부의 인구 11위 대도시 로스토프나도누를 점령하고 거기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1000km에 달하는 거리를 하룻밤 만에 주파하며 그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입성 직전에 돌연 진군을 멈췄고 현지의 소식을 역시 몇 시간 정도 끊겼었는데요.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어이없게도 프리고진이 러시아 측의 협상에 응해 벨라루스로 망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황 종료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소동은 여러모로 전쟁의 향방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이런 큰 사건들이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게는 그다지 새롭거나 놀랍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소련 시절 러시아와 한몸이었던 국가들이라서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게 익숙한 거죠. 하지만 익숙한 것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 그런 국가들조차도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사일처럼 벌어지는 러시아가 이웃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때 소련의 일부였고 지금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최근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사실상 너희들은 이런 이웃 곁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짜증을 낸 것인데요. 이는 최근 들어서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늘리고 있는 에스토니아한테 서유럽 국가들이 적잖이 눈치를 줘왔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돕지 못할 거라면 한국에서 무기를 샀건 말건 관여하지 말라고 말한 셈입니다. 서유럽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한국은 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되던 전개였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도 전투로 목숨을 잃은 소속 용병들을 배경으로 러시아군 수뇌부를 저격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바그너 그룹이 얼마만큼의 인명피해를 입었는지 대놓고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프리고진은 여기서도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탄약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 뒤로는 심지어 모스크바가 드론 폭격을 당했을 당시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며 푸틴을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전후쯤부터 푸틴이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팽할 속셈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적어도 러시아 정부와 바그너 그룹 사이에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음은 확실했죠. 프리고진은 사실상 푸틴의 측근이 되어 성공한 인물입니다.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오는 등 프리고진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범죄자 신분의 무일푼이 된 프리고진은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핫도그를 팔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의외로 번창해서 요식업 회사를 세우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 만난 것이 지금의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프리고진은 2003년부터 푸틴의 생일이나 크렘린궁의 연회에서 케이터링을 맡았는데 이때 푸틴의 눈에 든 이후로 그에게는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병영식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하며 재산을 불린 프리고진은 2014년 바그너 그룹을 설립합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들을 스카웃해서 구성한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은 돈바스 전쟁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 사건 등에서도 러시아를 도우면서 푸틴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때쯤부터는 푸틴의 더러운 칼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이번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쟁을 좀 하다 보니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훨씬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죄수병들을 제외한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싸우는 것이 생업인 만큼 전투에 매우 능했고 그래서 각지의 전장에서 주력 부대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이 이어져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희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용병들의 지휘를 위해 크렘린에 붙어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푸틴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의 또 다른 측근들인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의 엉망진창 지휘는 휘하의 바그너 용병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으며 푸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프리고진은 조바심이 났죠. 슬슬 딴 맘을 먹게 된 프리고진은 결국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을 축출하겠다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러시아 정규군에 맞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고 밝힌 바그너 그룹은 가장 먼저 로스토프를 점령했는데요. 뜻밖에도 이들의 행보를 환영하는 로스토프 시민들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은 프리고진은 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거의 1000km. 프리고진은 이 거리를 가는 동안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세력들이 가세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정규군 일부는 이들의 진군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인근에 도착했을 때 프리고진의 뒤를 따른 차량의 수만 거의 1000여 대, 병력은 최소 2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을 막기 위해 러시아 정규군이 보낸 항공지휘기 한 대와 공격 헬기 6대가 격추당하는 등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피해도 입혔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은 여기서 진군을 멈춰버립니다. 그 이후로 분석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널리 퍼뜨려버린 것이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성공 여부는 속도전으로 결정됩니다. 공고하게 다져진 기존의 국가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파고들어 무너뜨리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대다수의 쿠데타는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다음에야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쿠데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모스크바에서 1000km 떨어진 도시에 진을 쳤죠. 그나마 속도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서 하룻밤 만에 그 거리를 주파하기는 했지만 무리한 행군이었던 만큼 모스크바 인근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병력은 그 자리에 지쳐서 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패착은 바그너 그룹에 동참한 세력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이 이례적으로 쿠데타를 시작하는 선언을 한 것은 그 선언을 듣고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동참하는 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수가 충분치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쿠데타 선언 후 크렘린도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을 때 푸틴은 전장에서 어떻게든 병력을 빼내서 모스크바 방어 병력으로 배치시켰죠.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인근에 도착했을 때 푸틴이 모아둔 방어 병력은 생각보다 많았고 바그너 그룹에 찬동한 병력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대로 모스크바에 밀고 들어가도 승산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프리고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쿠데타를 포기해버립니다. 푸틴을 대신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카셴코가 프리고진과 접촉했고 프리고진은 여기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는 벨라루스로 사라졌고 그를 따라서 모스크바까지 달려온 바그너 그룹 병사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프리고진을 따라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직접 계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 가 있어야 할 프리고진은 이미 실종됐죠. 러시아의 오랜 역사를 되새겨보면 앞으로 프리고진이 겪을 일은 숙청 외에는 없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러시아는 이번 사건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타도 대상으로 지목된 데다가 그에 찬동하는 여론도 확인되어 완전히 푸틴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 푸틴 역시도 수하의 일개 용병단한테 칼끝을 겨눠진 것도 모자라서 상황을 직접 해결하지도 못해서 괴뢰국 수장의 힘을 빌렸다는 점에서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이 하룻밤 동안 유일하게 웃었던 것은 최전방 전력이 조금이나마 빠져나가서 다른 날들보다 더 많은 진격을 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군 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색이 됐던 것은 러시아 인접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철책 건너 이웃나라 이야기라지만 막장의 끝을 달리는 러시아의 상황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들이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태세로 군비 확장에 나선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습니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이웃 국가와 국경을 맞댄 상황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어태세를 굳건히 해두는 것만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 중 하나가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K9을 사간 고객 중 하나죠. 이들이 K9을 고른 이유 역시 러시아 대비책으로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꽤 일찍부터 K9의 가능성을 알아본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의 거래는 2017년경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의 입지는 지금만 하지 못했던 만큼 당시 에스토니아는 무기가 궁한 나머지 유럽 국가도 아닌 저 멀리 한국에서 중고 자주포를 사왔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독일 등 서유럽의 무기 판매자들은 자신들에게서 무기를 사가지 않는 에스토니아가 괘씸해서 적잖이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에 와서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 공급 능력이 얕은 바닥을 드러내자 에스토니아는 이제야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원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 쿠스티살름은 국경 너머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서유럽에서는 자신들이 구하려고 하는 무기를 제때 구할 수가 없다면서 쏘아붙이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에는 팔 수 있는 무기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지난 16개월 동안 갖가지 제재를 가하고도 러시아를 막을 수 없었다며 그들에겐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2배의 장애물을 안고도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원하는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서유럽의 방산 기업이 아닌 한국을 택하는 것에 대해 토를 달지 말라고 말했죠. 최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SNS를 통해 한국산 K9 자주포의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18문의 K9을 운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운용분만큼의 K9을 추가로 주문해 2026년에는 총 36문의 K9을 운용하겠다고 말했죠. 역시나 서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해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들의 이런 반응에 질린 에스토니아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소 과격하게 내뱉은 것이 바로 디펜스원에서 전한 발언인 것입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에서도 영향력을 늘려가는 한국.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슬기로운 처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